네, 다음으로 이 시각 월가 시간입니다. 오늘 일장 이슈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오늘은 블랙퀀트 에쿼티 윤진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이슈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미국, 베네수엘라 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을 해냈는데, 자, 이 침공 이후로 에너지 패권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제 시작되는 걸까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에너지 패권 부분에 있어서 공급단과 수요단이 제일 중요한데, 공급단에 있어서 원래는 이제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 1위 생산량을 가지고 있던 국가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미국과 사우디가 이 점유율을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 베네수엘라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공급단에서 굉장히 많은 축소가 보여졌던 부분입니다. 근데 핵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공급량 감소를 사실 미국의 셰일 업계에서 공격적인 생산량 증가를 통해 가지고 메꿔냈었던 부분이 있고요. 다만 셰일 업계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였냐면 어쨌든 이제 시추 관련된 단가 부분이 일반 지층을 뚫는 것보다는 단가가 거의 8에서 10불가량은 더 높은 가격을 형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오일 기업들 입장에서는 마진이 잘 남지 않는다라는 가장 큰 단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 오일 기업들한테 있어서 최근에 재무를 악화시켰던 핵심 요인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공급처가 발굴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 미국 입장에서 좀 장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베네수엘라 부분에서 쉐브론이 들어가서 생산하고 있던 게 전체 생산량의 4분의 1 정도입니다. 나머지 4분의 3을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부분 점유를 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중국의 PDVSA가 들어가서 사실상 베네수엘라 합작법인 통해 가지고 사실 생산량의 대부분을 중국 쪽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많은 부분을 공급 수요를 하기도 했고, 둘 간의 합작 법인을 통해 가지고 매출적인 부분도 베네수엘라한테 찍어주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잡으려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어쨌든 베네수엘라가 사실상 친중 성향의 움직임을 보여왔고, 그다음에 중국한테도 오일적인 어떤 개발에 대한 역량 부분을 많은 부분을 개런티를 제공했고, 오일에 대해서 저가 생산을 통한 저가 판매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런티, 한마디로 이제 이전 세계 제일 1위의 생산 국가를 본인들이 우호국으로 만듦으로써 사실상 중국이 굉장한 개런티를 가져갔었는데, 이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컸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어쨌든 이제 정부를 사실상 미국이 틀어주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부통령도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반발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빠르게 좀 수긍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친미 성향의 패권 움직임을 좀 빠르게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추후에 쉐브론이나 몇 개 기업들한테 오히려 생산량에 대한 배분 비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업계 통상적으로 볼 때는 2분의 1가량은 앞으로 쉐브론에서 추가적으로 생산에 대한 개런티를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만 봤을 때는 중국이 저가로 오일을 수입해가는, 한마디로 이런 국제사회에서의 원유 거래와 약간 동떨어진 본인들만의 저가 수입을 좀 차단하고, 그리고 반대로 시장에서는 조금 더 쉐브론의 이익을 늘리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원유 생산 단가 부분도 조금 더 증액을 시켜줄 수 있는 이런 메리트 상황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큰 그림 뒤에는 중국이 있었던 걸로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베네수엘라 석유가 이제 중국으로 갔었다면 이제는 그 그림자 시장이랄까요? 거기서 이제 오픈 시장으로 나오면서 조금 더 공급이 풀릴 수 있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유가도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오늘은 일단 상승으로 방향키를 잡은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나 어떻게 보세요, 전망? 사실 이게 딱 베네수엘라 사태가 터지고 나서 직후에는 오히려 이제 오일이 숏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의 트레이딩이 났었고, 네. 그다음엔 이제 한 이틀 동안의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이제 상승장으로 좀 전환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일단 애널리스트들 보고서 상으로는 조금 최근 들어서는 실질적인 생산 과정이 한 1에서 2년 정도까지는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기적으로는 거의 뭐 5년가량은 계속해서 공급량 증가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자면은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새로운 공급처가 본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증액시킬 수 있게 된 거고요. 기존에 이제 스페셜 라이센스를 통해 가지고 쉐브론한테 라이센스를 제공해 주면서 여기서 이제 생산된
오일 양을 글로벌로 수출할 수 있도록 좀 제공해 줬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진행하다가 베네수엘라 경제를 압박하기 위해서 사실 라이센스를 제한을 했던 거고요. 이제는 압박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의 생산량을 공격적으로 늘려주는 그런 그랜트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 내부에서 생산되던 셰일층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산량을 잠그고 베네수엘라 쪽에서는 미국 기업들을 진출시켜서 제외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마진은 분명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원유 가격으로 봤을 때는 일단 중국이 수요자로서 새롭게 다시 글로벌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은 맞다. 로 보시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기업들이 다시 또 오일 치킨 게임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게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는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튀고 있긴 하지만 공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유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사실 또 생각을 해보면 지금 대통령 자체가 비어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정권이 또 새로 들어서기까지는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 같은데 정부 구성이 이어지기 전까지는 막 미국의 석유 기업들이 마구마구 들어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이전보다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더 안정적인 상황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뭐 무정부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미국이 우리나라가 예전에 한번 이제 6.25 사태 직전에 미국이 들어와서 사실상 이제 어떤 정부에 대한 통솔 권한을 가져가면서 기업들을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시키고 이런 구간이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베네수엘라에서도 오히려 이제 마두로 대통령 기반으로 움직였을 때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진출을 못하다가 마두로 대통령 언제든 이런 본인들의 패권을 활용해가지고 미국 기업을 압박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 불안감 때문에 진출을 못하다가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미국이 틀어주게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이 마련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의 진출은 오히려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사실 셰일층 같은 경우는 마진이 거의 안 남다 보니까 마진을 제대로 남길 수 있는 몇 가지 실질적인 지층 채굴을 통한 생산 방식을 굉장히 좀 빠르게 진출할 가능성은 높아졌다. 그래서 생각보다 애널리스트들 전망 대비해서 보수적인 전망보다는 조금 더 단기간에 오일 기업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어떤 오일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을지, 수혜를 볼 수 있을지 바로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앞서 언급해 주셨던 쉐브론이 그럼 탑픽인가요, 대표님? 일단은 개런티 될 수 있는 건 쉐브론이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어쨌든 진출해 있었고 지금 당장 기존에 생산하던 다른 중국과의 국영 석유 회사들 합작 법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그 해당 법인들을 베네수엘라의 재무적인 통제를 통해서 해당 법인들에 대한 운용을 통제를 시키고 그다음에 해당 어쨌든 착굴지에다가 누가 들어가서 진행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쉐브론을 바로 즉각적으로 투입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런티가 쉐브론한테 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리고 이전에 사실 스페셜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위험을 개런티를 안고선 들어가서 거기서 생산을 해내던 쉐브론한테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개런티를 줘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접점 지역이고 굉장히 군사적인 행동도 많은 지역인데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런 위험을 지고 했던 이런 기업들한테는 조금 더 개런티를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쉐브론한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엑소모빌이랑 주요 대형사들한테 순차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주 전망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미국의 에너지부가 이제 SMR 지원 예산을 집행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또 지난 거래일에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급등을 했고요. 우리 그 장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막 폭발을 했습니다. 원전주의 향방, 또 전망은 좋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게 SMR 관련된 분야와 원전을 좀 살짝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전체적인 원전에서 이제 기존의 원전 시스템, 즉 이제 90년대 기반으로 만들어졌던 대형 원전 시스템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정부 수요가 좀 빠르게 계약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SMR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도 일부 이제 계약건들 MOU 체결 방식으로만 일어나고 있고 오클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계약으로 이어지는 건수가 거의 그냥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거의 이제 매출상으로도 거의 제로를 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후에 매출 수의 전환을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뉴스케일 파워나 블리에치의 테라파워 정도만 수혜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들에 대한 도입 부분이 사실 기업들이 직접 생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형화를 한 것인데 사실 현재도 보면은 기업들이 SMR보다는 오히려 태양광 쪽으로 그냥 빠르게 세팅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SMR 자체가 일단 개런티가 안 된 약간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는 모델이기도 하고
동시에 태양광의 단가가 워낙 내려감과 동시에 효율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냥 태양광으로 다 깔아버려도 충분히 지금의 생산량을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 그리고 이후에는 더 공격적으로 원전이나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깔아주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정부한테 수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충분히 개런티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SMR 수요로 이어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XAI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이제 테슬라에서 생산을 하던 ESS 모델 팩, 즉 이제 메가팩을 직접 이제 세팅을 해가지고 만약에 어떤 원자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끊기고 어떤 발전소들이 다 끊겨가지고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ESS 장치를 통해서 최소 2주에서 한 달 동안은 이 전력에 대한 공급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성도 가져간다라는 점 때문에 생각보다 SMR 쪽으로의 수요는 많이 좀 끊겨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이는 건들은 대부분 다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계약이 일어나고 있는 건들이지 실질적으로 상용화 생산으로 이어지기에는 약간 시기적으로 이르다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MR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친환경 쪽으로 오히려 좀 눈을 돌리고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읽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해서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이번 주에 엄청난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CES. 여기서 또 젠슨 황, 리사수 기조연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얘기가 나오면 또 한번 관련주들 튀겠죠, 대표님? 사실 이제 핵심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이제 시장의 판권, 패권에 대한 변화 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AI 칩셋에 대한 부분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시장에서 가장 패권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쨌든 이제 이들이 클라우드 기업들한테 수조를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들이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로 따진다면 장비 세팅에 대한 관점처럼 클라우드 입장에서는 AI 칩셋들을 세팅을 해야 클라우드에 대한 AI 공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선발주 형태로 가져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의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FSD 분야와 마찬가지로 FSD와 휴머로이드 등 AI를 실질적으로 현실 세계로 끌어오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피지컬 AI라고 불리는 부분이고요. 피지컬 AI에 대한 가장 모델을 먼저 선점하고 있는 친구들이 사실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부분입니다. 옴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휴머로이드를 현실 세계에서 다 트레이닝을 시키고 시행착오를 거치면 좋겠지만 그게 시간적으로 너무나 제약적이기 때문에 AI를 차라리 AI 모델이 완벽하게 물리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그 공간 안에서 훈련을 시키자. 그래서 단위 시간당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도록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모델을 옴니버스 형태로 만든 게 엔비디아이고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최근 들어서 피지컬 AI 세계관들을 본인들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매출 수에는 엔비디아가 많이 가져가고 있고 이후에 피지컬 AI 관련된 분야들이 본격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 AI는 그냥 단순히 소프트웨어였는데 소프트웨어는 너무나 대체가 쉬운데 이런 부분들을 디바이스적으로 출시할 수 있는 회사만이 진입장벽을 가져갈 수 있고 매출적으로도 장기적인 성장을 끌어낼 수가 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프트웨어 기반의 AI 기업보다는 피지컬 디바이스를 갖고 있는 AI 기업들을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니까 작년이 AI 소프트웨어를 밀어줬다면 네. 올해는 AI 하드웨어 쪽으로 가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거기 또 피지컬 AI가 이끌어줄 것 같은데 피지컬 AI 하면 딱 생각나는 기업 있으세요? 일단은 테슬라가 워낙 좀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네. 사실 좀 구분해서 얘기를 드리면 그냥 자율주행 기업으로 요즘 웨이모랑 이제 바이두가 그냥 같이 엮여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디바이스 생산까지도 가고 있고 그다음에 휴머로이드 부분도 같이 연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테마가 가장 이제 테슬라 입장에선 디바이스적으로 가장 영향을 뛰어나게 가져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사실 웨이모나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OS 형태로만 공급할 수 있고 디바이스 모델을 라이더 레이더까지 겹쳐서 이런 식으로 모듈형으로만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일부 차량 업체들이 오히려 이제 웨이모랑 바이두를 수입해가지고 OS 형태로 탑재해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 두 기업들 간의 섹터 성향이 좀 다르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핵심이고요. 휴머로이드 분야에서는 추가적으로 보스턴 다이나믹스 정도만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프리마켓 특징주로 좀 넘어왔습니다. 테슬라가 또 오늘 현재 프리마켓에서 1.7%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상승의 원인은 또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근데 테슬라가 최근 들어서 주가 조정 밸류에이션을 좀 크게 받은 편인데
어쨌든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PER 부분이나 굉장히 투기적 포지션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팔란티어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테슬라가 조금 더 이 포지션에 대한 해지가 빠르게 일어나는 상태이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경우에도 레버리지 5 같은 ETF들을 통해서 지금 테슬라 같은 기업들을 일부 보유한 투기적 포지션 투자자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좀 빠르게 해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하이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던, 하이 PER을 갖고 있던 일부 기업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당장 주가가 빠지더라도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는 한 430 정도까지만 일단 하한선을 보고 있는 상태이고, 다시 또 주가적인 밸류에이션 회복은 부분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올해 자율주행에 대한 실질적인 상용화 부분이 각 기업들한테서 전부 다 이루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테슬라 입장에서는 핵심적인 매출 수혜가 될 것이고, 저희는 이때부터는 테슬라를 단순히 이제 차량 제조업체가 아니라 인프라 기업으로 재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평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리비안이나 그다음에 루시드 같은 일부 전기차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또 하나의 피봇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재평가 부분, 산업에 대한 변화 패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오래 일어난다라는 것은 참고해서 밸류에이션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430달러 선에선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고, 뭐 테슬라 전기차 말고도 뭐 ESS 쪽으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던데 이것도 좋은 먹거리 아닌가요? ESS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네. 당장 이제 2026년도 3반기 기준으로는 핵심 모멘텀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데이터 센터들은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조차도 데이터 센터들을 이제 네. 일부 리얼리티 관련된 펀드들에서 굉장히 좀 빠르게 세팅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 인프라까지도 나아가고 있는데, 인프라 세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전력에 대한 세팅입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가 지어진다 그래가지고 그 옆에다가 지금 무슨 소형 원전을 깔거나 원전을 새로 설립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설립한다 하더라도 1에서 2년가량이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ESS 모듈 팩을 세팅을 하고선 전력을 미리 여기다 저장을 시켜놓고 만약에 상황을 대비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 입장에서는 핵심적인 모델 판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더군다나 XAI를 갖고 있던 일론 머스크가 사실상 테슬라를 여기다 토입을 하면서 트레이닝을 시켜왔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판매로 이용하고 있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으로 팔란티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4% 가까이 상승폭을 확대를 한 상태인데, 팔란티어는 요 베네수엘라 공습의 수혜를 받은 걸까요, 대표님? 팔란티어가 사실 실질적으로 전술작전에 투입된 핵심 모델이라고 보시는 건 맞을 것 같고요. 트럼프 이전부터 공격적으로 뭔가 바이든 정부한테도 팔란티어의 모델들을 공급해 왔었는데, 사실 이제 팔란티어의 의장이죠. 의장의 피터 틸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 2017년부터 트럼프 정부한테 로비를 해왔던 가장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CIA나 FBI 등등의 수주를 사실상 이번 해에 작년부터 올해 초반까지 지금 공격적으로 계속해서 증액을 시켜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팔란티어 입장에서 가장 큰 수혜가 일어났다 보니까 매출적으로도 찍어가고 있는데, 이런 작전들을 이제 트럼프 정부 와가지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의 작전 수혜 부분을 실질적으로 수혜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도 팔란티어에 대한 수주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라는 거. 왜냐, 언론화가 너무나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각국에서도 정보전에서 지지 않으려면은 팔란티어에 대해서 조금 더 수주를 가져가고 그들의 정보전을 활용하자라는 관점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정보전 입장에서의 가장 큰 수혜의 대상자가 팔란티어가 되고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의 모델들과 달리 최근 들어서는 정보전이 있고 나서 이에 대한 작전 설계까지도 팔란티어가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작전 참모들이 인간이 설계하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작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AI가 진행하는 시대로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수혜가 좀 크게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레이시온, G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전통 방산 기업보다 낫다고 보세요? 전통 방산 기업보다는 네. 성장률은 분명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네. 다만 주가적인 밸류에이션이 최근 들어서 너무 하이 밸류이다 보니까 부분 조정받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높은 성장률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팔란티어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보면서 프리마켓 특징주 모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분 정도 뒤에 뉴욕 증시 개장하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